Okay, let's get started. We'll briefly review what we did last time.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 엑서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은 수준의 기대 수익률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같은 수준의 기대 수익률에서 더 낮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또는 포트폴리오 베리에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diversification benefit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써서 얘기한 하나의 공식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포트폴리오는 작거나 같은데, 같다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 weighted individual 컴포넌트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가중 평균보다 포트폴리오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 평균이 되는 게 아니라 가중 평균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분산의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유는 코릴레이션 때문에 그렇다. 어떤 주식은 포지티브 뉴스가 있는데 반해서 어떤 주식은 포지티브 뉴스가 아니고 네거티브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뉴스들끼리 상쇄하고 뉴들끼리 상쇄돼서 전체가 그 베리에이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주식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거의 50%의 베리어빌리티지만 주식을 40개, 50개, 100개, 1000개에 가면 19.2% 수준에서 더 이상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산해서 없앨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diversify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non-diversifiable risk라고 불러요. 그리고 분산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시장의 움직임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market risk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시스테매틱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불러요. 근데 반면 이쪽은 diversifiable 하다는 거예요. 더 주식을 넣으면 넣을수록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줄어들어요. diversify away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diversifiable risk라고 부르고, diversify 되는 이유가 주식 하나하나마다 개별 주식에 관련되는 뉴스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시장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non-market risk 또는 unique risk, security specific risk 또는 non-systematic risk라고 불러요. 그래서 non-systematic risk를 부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일부러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The risk that can be eliminated by combining assets into a portfolio, 이거를 diversifiable risk라고 부르고, diversifiable risk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Non-diversifiable, 여기 pay attention please. 여기에 diversifiable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보상을 주지만, 그게 그 diversify 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리스크에는 그래서 systematic risk와 unsystematic risk가 있고, standard deviation of returns is a measure of total risk. For well-diversified portfolios, unsystematic risk is very small. Consequently, the total risk for a diversified portfolio is essentially equivalent to the systematic risk.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systematic risk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systematic risk가 뭔지는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분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시스테매틱 리스크라 그러는데 이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어떻게 의사결정에 활용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론은 우리가 다 알았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There is a reward for bearing risk. 위험을 이렇게 부담하면 거기에 대한 리워드가 주어져요. 어떤 리워드냐면 expected return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적정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거를 risk premium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there is not a reward for bearing risk unnecessarily. 불필요한 위험까지도 보상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내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할 때만 보상을 해주지 내가 피할 수 있는 위험, 내가 diversify away 할 수 있는 위험 부담하는 것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The expected return on a risky asset depends only on the asset's systematic risk, since unsystematic risk can be diversified away.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사실은 포트폴리오 시어리, 캐피털 애셋 프라이싱 모델 이 모든 거에 중심에 있는 컨셉트입니다. assets unsystematic risk는 diversify away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안 해준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systematic risk를 구하는 법. 그거를 강의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이 숙제하고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미 했는데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산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발라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축에 Risk Return on the Market Broadly Diversified Market Index 또는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마켓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이 X축이고 Y축에는 RJT 주식의 개별 주식의 또는 포트폴리오의 리턴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게 실제로 발생하는 아웃컴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아웃컴들을 가장 적절하게 표시하는 직선이 하나 나오는데 반드시 0을 통과할 필요는 없어요. 직선이 하나 나오는데 이 직선을 통계학으로는 regression line이라고 불러요. regression line 또는 이게 시장의 선이기 때문에 시장선이기 때문에 the market model이라고 불러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RJT는 알파 J 플러스 베타 J RMT 더하기 엡실론 JT 이렇게 돼요. 알파는 Y축의 인터셉트예요. 그래서 이게 알파 J. 그다음에 베타는 이 직선의 슬로프예요. 베타 J. 슬로프는 베타 J. 그리고 엡실론은 뭐냐 하면 이 리그레션 라인 또는 마켓 모델에서부터 생기는 vertical distance를 의미해요. 엡실론 JT. 예를 들어서 회사에 공장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엡실론 J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큰 히트를 치게 됐다. 그러면 이건 포지티브가 나오겠죠? 여러 개의 주식들이 모여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뉴스와 네거티브 뉴스가 서로 상쇄하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 선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이 선을 The Market Line이라 그래요. The Market Model이라고 불러요. 이 직선이 이 회사의 주식의 수익률의 움직임, 시장의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주식 수익률의 움직임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주식은 기울기가 베타의 기울기가 1인 주식도 있고 어떤 주식은 베타가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어떤 주식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가 1보다 큰 주식은 시장보다 더 오르내림이 크다. 시장보다 더 위험하다. 어떤 주식은 시장보다 덜 위험하다. 여기까지 우리 얘기했죠, 지난번에. 베타가 2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장이 10% 올라갔을 때 이 주식은 20%가 올라가고 베타가 그 시장이 10% 떨어졌을 때 이 회사는 2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볼라틸리티가 시장에 기인하는 볼라틸리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가 1보다 큰 주식은 우리가 공격적인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aggressive stock. 베타가 1보다 작은 주식은 거기에 비해서 방어적인 주식이다. defensive stock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beta of 1 implies the asset has the same systematic risk as the overall market. 베타가 1보다 작다는 것은 the asset has less systematic risk than the overall market. 베타가 1보다 크다는 것은 the asset has more systematic risk than the overall market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The Gap이라는 회사나 코카콜라라든가 3M은 defensive stock에 들어가고 엑선모빌이나 엘버크롬비 앤 피치라든가 이베이라든가 구글 같은 거는 이게 상당히 베타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다 극격적인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 거예요. Consider the following information. Security C의 standard deviation is 20% and beta is 1.25 and security K standard deviation is 30% and beta is 0.95.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번에 여기 동그라미 많이 치라 그랬죠. 자, which security has more total risk? 답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답하세요. 내가 영어로 하지 않고 우리말로 하는데 대답이 없으면 나는 10분 있다가 그냥 걸어 나갈 거예요. 대답이 없으면 which security has more total risk? total risk.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들었을 텐데 total risk가 어떤 게 더 커요? K가 커요? C가 커요? 하나, 둘, 셋. C가 크죠. C가 커요? total risk, total variability. total risk 속에는 systematic risk와 unsystematic risk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total risk는 어떤 게 더 커요? total risk, total variation. 시장과 관련 없는 variation까지 포함한 그 variation은 standard deviation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가 total risk는 더 많다. Which security has more systematic risk? 당연히 C죠. 베타가 크니까. 지금 설명 다 해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Which security should have the higher expected return? expected return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expected return 속에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이 많으면 expected return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위험에 대한 보상은 total risk에 대한 보상을 해요? systematic risk에 대한 보상을 해요? systematic risk에 대한 보상을 하죠. 그러면 어떤 주식이 expected return이 더 높아야 해요? 당연히 C겠죠.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모든 논의의 핵심이에요. 자, 그림을 내가 수식을 하나 쓸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란 거예요. CAPM이라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편의상 지울게요. 왜 지우냐면 칠판이 더 필요하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 CAPM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혼동을 해요. 그래서 아예 지우고 새로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요. 오케이?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은 뭐냐면 an asset is priced such that the following holds. 그리고 the following이 뭐냐면 expected return on a security J는 equals risk-free rate 더하기 expected 큰 괄호 expected return on the market minus risk-free return 곱하기 베타 J. 이거는 여러분이 싫으나 좋으나 외우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시험에 이거 분명히 내가 이 공식 줄 거예요. 그러니까 써줄 테니까 공식이 뭐였더라 이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 공식은 외워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You better memorize this. Expected return, Security J의 expected return이 risk-free rate 더하기 이 부분을 risk premium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risk-free return은 소위 time value of money. 시간에 대한 보상이고 이건 위험에 대한 보상이에요. 우리가 증권 투자를 할 때 보상을 받거든요. 뭐에 대한 보상을 받느냐면 기다린 투자에 대한 보상은 기다림에 대한 보상. 내가 지금 소비를 안 하고 1년 뒤에 소비를 하기 위해 1년 뒤로 소비를 미루니까 1년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리스크 프리 리턴이에요. 그리고 내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에 대한 보상은 베타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베타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베타인데 시스템의 리스크를 의미해요. 더 이상 디버시파이 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거를 다음과 같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ABC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에 프라이스가 1년 뒤에 01 디비den드는 $2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22라고 씁시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의 ABC의 베타는 1.5예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위험한 주식이겠죠?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4%예요. 그리고 expected return on the market, RM 또는 편의상 그냥 스몰 레터로 RM이라고 표시하기도 해요. 편의상 이거는 12%예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expected return ABC의 expected return을 구할 수 있겠죠?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risk free return 4% 더하기 시장의 expected return 12% 마이너스 risk free return 4% 곱하기 베타 1.5 되죠? 그러면
이게 16%가 나오겠죠? 16%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 16%를 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 주식에 오늘 투자를 한다. 오늘 가격에 투자를 하면 16%를 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다. 네?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게요, 내가. 이거 하나만 바꿉시다. 23달러.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 친구, 또는 친구가 아니면 동료, 동료가 아니면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마음껏 얘기를 하세요. 시험 때 얘기 못하니까 시험 치기 전에 여러 번 마음껏 얘기하세요. 지방방송 하지 말고 마음껏 얘기를 하세요. 이 주식을 $20에 사야 하겠냐? buy? 아니면 주식의 브로커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sell recommendation 하겠냐? buy recommendation 할 거냐? sell recommendation 할 거냐? 지금 디스커션을 하세요. 정확하게 시간이 30초 지났으니까 4분 30초 줄 테니까 4분 30초 동안에 열심히 논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겠습니다. 리스크가 많아요. 여기 안 와?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왜 더 이렇게 높으냐고? 확실할까? Are you done? 벌써 끝냈어요? 근데 뭐 기말고사
자, 됐어요? 오케이. 손 들어서 표시하세요. 정말 기권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는 그냥 한 2, 3분 얘기하고 그냥 나갈 거예요. 기분 나빠서. 기권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강의를 했는데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권하면 이게 나한테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난 그냥 나갈 거예요. 걸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이거를 buy라고 이걸 사야 된다고 레코멘드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명. 오케이. 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내리세요. 어떻게 20대 20이 나옵니까? 답은 내가 직접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그게 정답이구나 하는 걸 알도록 하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바로 이 공식이에요. 아까 썼던 CAPM의 공식이에요. Expected return은 risk-free return 더하기 베타 곱하기 expected return on the market minus risk-free return. 이 공식을 그림으로 표시한 그 그림이에요. 이거를 SML이라고 불러요. Security Market Line이라고 불러요. 이걸 SML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리스크가 1.5이면 또는 베타가 1.5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16%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나는 최소한 16%는 벌어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예요. 베타가 1이라면 나는 12%는 벌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수익률이에요. 리스크가 0이다. 베타가 0이다. 그러면 나는 4%를 벌 생각이야. 나는 4%로 만족해. 나는 더 큰 위험을 부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4%만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가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돈을 이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투자 수익률을 얻겠다 하는 사람은 베타가 높은 주식을 택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구글의 베타가 왜 이렇게 높아요? 구글 같은 주식을, 어그레시브 스탁을 사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싶으면 구글이라는 주식을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16%의 의미를 알았죠? 16%는 내가 1.5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산다는 말은 내가 16% 정도는 벌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을 20달러에 사가지고 25달러에 팔면 얼마를 벌어요?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배당은 2달러, 그리고 주가는 23달러인데 오늘 투자를 20달러에 사면 얼마를 벌어요? 1년 동안에? 5달러를 버는데 그 퍼센트로 하면 얼마가 돼요? 25달러가 돼. 25%죠? 그럼 25%는 16%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그럼 여기 25%는 여기 있어요. 1.5만큼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나는 25%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건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당연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되죠. 왜냐하면 이 회사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6% 벌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 위험에 대해서는 16%가 적정한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25%를 번다면 이거야말로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 레커멘데이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시큐리티 애널리스트라고 불러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을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그거예요. 원리는 시큐리티 마켓 라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기회는 좋은 기회다. 투자할 기회다. 밑에 있는 거는 투자하지 말고 팔아야 될 기회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흥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강세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동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 유형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광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름 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에 와서 사기 시작하겠죠. 나도 사고 박수진도 사고 그렇지? 정희영도 사고 그렇지? 그죠? 다 사기 시작할 거예요. 다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런 주식을 왜 팔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주식을 왜 팔아요? 안 팔죠. 사기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주가는 올라가죠. 주가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20달러로 안 되고 21달러로 올라가고 22달러로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올라가겠어요? 언제까지 올라가겠어요? 이게 라인으로 내려갈 때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 라인으로 내려와서 여기 딱 맞는 점의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주세요. 얼마가 되면 내가 16%를 벌겠다. 그 계산을 해봐 주세요. 내가 16%를 벌겠다. 그거가 뭐냐면 25달러를 오늘 투자를 해서 25달러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게 16%다. 그래서 P0는 25 나누기 1.16을 해주면 21.5? 네. 21.5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지죠. 네? 그때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지잖아요. 21.5가 되면 결국은 16%를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abnormally good security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시장의 포스가 작동을 해서 주가가 21.5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example을 내가 줄 때 이게 20달러가 아니고 24달러다. 그러면 이 주식은 팔아야 될 주식이에요? 사야 될 주식이에요? 팔아야 될 주식이죠. 왜냐하면 오버프라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너무 가격이 좋은 거예요. 오버프라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팔 거예요. 나만 파는 게 아니라 정동화도 팔고 인형도 팔고 광민도 팔고 이제 드디어 조금씩 하는 것 같다. 그 네가 이름이 뭐였지? 성천도 팔고 박지성도 팔고 그죠? 예,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팔고 사는 사람 없으면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주가가? 21.5가 될 때까지. 24면 25까지 들어가는 게 25 나누기 24가 얼마가 되나? 예? 예? 1등 명사? 그러면 이게 4%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주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면 21.5가 될 때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이 이퀄리브리엄 상태,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16%가 된다는 거예요. 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16%가 되어야 된다. 시장의 가격은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도 있을 수고 이런 주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시장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가격은 점차 이퀄리브리엄으로 수렴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캐피털 애셋 프라이싱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캐피털 애셋 프라이싱 모델을 가지고 볼 때에 주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이 이 SML보다 높은 데 있으면 그거는 undervalued. 여기는 overvalued. 또는 underpriced 또는 overprice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미친데 어떻게 오버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높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거니까 여기는 overpriced, 여기는 underpriced. 이 SML이라는 라인이 언더프라이싱과 오버프라이싱을 가르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주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잖아요. 주주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 선이 무슨 선이 될까? 에?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벌어줘야 되는 컷오프 레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본 비용이라고 불러요. 이게 자본 비용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수익률 또는 요구하는 수익률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벌어줘야 되는 최소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본 비용이라고 또 불러요. 코스트 오브 캐피털을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코스트 오브 캐피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스트 오브 캐피털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risk adjusted discount rate 또는 RADR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돼요? 자, 더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베타라는 게 재미있는 프로퍼티가 하나 있어요. 베타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포트폴리오 베타는 개별 주식의 베타의 가중 평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이 공식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분산 투자의 프린시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이게 sum, J는 1부터 M, WJ, 베타, J. 베타들의 가중 평균이 바로 포트폴리오 베타예요.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개별 베타의 가중 평균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베타를 계산하는 방법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remember that the risk premium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 돼요. market equilibrium 다 지나가도 되고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얘기했고요. Security Market Line.
The security market line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market equilibrium. The slope of the SML is the reward to risk ratio. But since the beta for the market is always equal to 1, the slope can be written as expected return minus risk-free rate 또는 market risk premium. CAPM은 the capitalized pricing model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return. If we know the asset's systematic risk, we can use the CAPM to determine its expected return. This is true whether we are talking about financial assets or physical assets. 그래서 그림은 봤고요. 요거는 생략해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Quick quiz, comprehensive problem, 지났어. 질문. 하나만 더 하고 한 개만 더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보세요. lecture note number 19. lecture note number 19.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면 또는 이 챕터를 챕터 14을 읽어보지 않으면 프로젝트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마지막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챕터를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챕터를 읽지 못하겠으면 최소한 이 슬라이드만이라도 보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수요일 날 강의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이게 19고 수요일 날 Application of Cost of Capital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첫 번째 파트는 내가 거의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이 부분에 시간을 두고 강의를 한 다음에 이번 주에 강의는 Cost of Capital 끝나고 다음 주에는 Capital Structure Policy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데트 레이쇼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옵티멀인지, 디비던드 폴리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옵티멀인지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Capital Structure Policy까지로 합니다. 디비던드 폴리시는 뺐어요. 시험 범위는 그거 빼고 다음 주 수요일 강의하는 부분까지 시험 범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프로블럼 솔루션들은 내가 강의 자료실 또는 자료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부터 학기 말까지는 자료실을 계속해서 보면서 빼먹는 거 없도록 좀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오케이, thank you.